지난 10월 11일 평택항. 오늘도 수십 편의 배들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배가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 들뜬 표정의 중국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중국에서 오실 때 몇 분 정도 와요? 600명 정도 나오거든요. 600명 정도? 평소에도 막 600명 정도가 나와요? 카트 가득 짐을 싣고 여객터미널을 나오는 승객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짐의 양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애써 들고 온 캐리어를 약속이나 한 듯 한쪽에 모아두는데요. 가벼운 모양새를 보니 텅 빈 캐리어 같아 보입니다. 안에 들어있던 포대와 상자만을 꺼내 어디론가 가는데 과연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승객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카트에 짐들을 싣고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승객들. 우리는 한 남자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주차장 한켠으로 이동하는 남자. 뒤 트렁크가 열린 승용차 한 대가 보입니다. 그리곤 쓱 주위를 경계하더니 무언가를 트렁크 안에 급히 싣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의문의 상자. 점점 그 안에 든 내용물이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주차장 이곳저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차에 타지 않고 상자만 차에 싣는 수상한 모습. 과연 이 상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온 승객이라면 곧장 관광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마중 나온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애써 들고 온 짐가방은 정작 한쪽에 버려두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의문의 상자만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실는 현장.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타지 않고 짐만 차로 옮기는 현장.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 안 가득 실려있던 그 상자의 정체가 상당히 궁금하고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어렵게 이 의문의 상자를 긴급 입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상자가 바로 화면에서 봤던 중국에서 온 승객들이 들고 온 상자입니다. 생각보다 꽤 무겁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직접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반을 해왔던 거죠? 마늘이네요. 마늘입니다. 겉보기에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마늘 향도 아주 강하게 납니다. 곧 있으면 김장철이라 아마도 많은 주부님들이 미리 구매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대체 이 마늘이 어떤 마늘이길래 그렇게도 그 먼 중국에서부터 상자 안에 비밀스럽게 담아서 가져왔던 걸까요? 우리는 이 수상한 마늘의 정체를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늘의 정체를 수소문하던 중 상자 안에 마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따리상 조직적으로 인천,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울산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 판매로 가는데 저희들 추산하기로 한 1,500톤 정도 추산합니다. 1,500톤. 네. 배편으로 엄청난 양의 보따리상 중국 마늘이 밀수돼 온다는 것. 식용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가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밀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관세를 안 오고 들어오니까. 씻은 마늘, 깐 마늘 같은 경우에는 씻은 마늘, 깐 마늘 정상적으로 수입돼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위생 상태가 좋을 겁니다. 근데 보따리상이 갖고 오는 거는 금융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위생 상태가 안 좋지. 일명 따이공이라고도 불리는 보따리상은 여행자들이 개인 소비 용도로 한 품목당 5kg씩 총 50kg의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마치 직접 먹을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와 시장에 판매하는 밀수 운반책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 소비품으로 위장한 농산물은 검역과 위생 검사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관세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 농산물 시장에서 실제로 불법 보따리상 중국 마늘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따리상 마늘 있어요? 우리 그건 치고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위험한 건 안 해요. 그게 왜 위험해요? 그 새거 안 내고 들어오니까 그거 데려가죠. 그건 얼마예요, 가격이? 그걸 엄청 사야 돼요. 몰라나는 우리는 취급을 안 하니까. 아, 그럼 취급 안 하고. 다른 가게에서는 보따리상 중국 마늘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근데 여긴 보따리상 없어요? 국가장 사갖고 셀로 사이즈 걸려. 여긴 없고? 우리는 국가장 사이즈 우리는 강파제가. 보따리상 중국 마늘은 불법이라 팔지 않는다는 상인들. 그러나 보따리상 마늘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한 가게에서 보따리상 중국 마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사장님 안 팔고? 걸렸기 때문에 두번 제가 저품을 쓰라니까 과거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불법 중국 마늘을 직접 거래했었다는 상인. 현재는 정식 수입되는 중국산 마늘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보따리상 중국 마늘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거 정품, 식품에서 붙여나오잖아요. 이거 정품이고 네. 제가 붙여나오는 거고 네. 밀수품은 이런 것이 없어. 아, 그것이 또 네. 여기가 방부제 해가지고 네. 한 4,500g 2만 원 들어가 있어. 방부제 같은 게 있어요, 안에? 이 안에. 그렇다면 정식 수입 마늘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2만 24,000원? 5kg. 5kg에 24,000원? 밀수품은 아마 2만 1,000원. 밀수품 팔긴 파나 봐요. 많이 팔아요. 여기 많이 팔아요? 상세한 얘기를 듣고 보니 시장 내에서 불법 보따리상 마늘이 유통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약이 들어있잖아. 네. 한 가게에서 저렴한 가격이라며 보여준 마늘 한 상자. 좀 전에 만난 남자 상인이 말했던 방습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불법 보따리상 마늘입니다. 정식으로 수입한 중국 마늘에는 한국어로 적힌 식품 표시사항이 들어있는 반면 보따리상 중국 마늘은 방습제만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디 거예요? 똑같아. 이건 어디 거? 평택? 국내산 마늘의 경우 평균 5kg당 28,000원 선. 그에 반해 밀수되어 무관세로 들어오는 보따리상 마늘의 경우 평균 2만 원으로 저렴한 값만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쌀도 많이 들려고 중국부터 걸려요. 아, 그렇다면 국내로 밀수되는 보따리상 중국 마늘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보따리상이 많이 목격된다는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우선 직원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편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위에요. 위에예요? 네.
여행자는 나오시고 지금 상인만 남아요. 상인이요? 보따리 상인? 잠시 후 직원의 말대로 카트 가득 수화물을 실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는지 끌고 가다가 떨어뜨리기 일수.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따이공 보따리 상인들입니다. 우리는 급히 보따리 상의 뒤를 따라 여객터미널 밖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장면. 바로 앞 공터에서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보따리 상들이 들고 온 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항구인지 벼룩시장인지 당최 구분이 안 갑니다. 과연 이곳에 중국산 마늘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의심스런 상자를 운반 중인 한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마늘만 따로 파세요? 안 팔아요? 네, 어머니, 혹시 마늘만 따로 파세요? 마늘은 팔지 않는다는 보따리 상들. 정말 마늘은 없는 걸까? 사장님, 그 마늘만 따로 파세요? 아, 그래요? 약속해가지고 가져가는 이걸 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미리 계약된 거나 봐요. 네. 미리 계약된 사람만이 보따리상 마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늦은 밤까지 기다려 어렵사리 중간 유통상을 만났습니다. 전쟁이에요? 아. 저녁에 나와야 되네, 이거지.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 유지, 뭐. 아. 그런 게 아니야. 항상 돈 하고 나야. 아, 사장님이 중간 유통상을 따라간 곳은 수화물 탑종장. 낮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들고 온 짐들을 정리 중입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한 300원, 70원. 370명 왔어요.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온 포대와 상자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즐겨 먹는 농산물이 가득합니다. 녹두, 콩, 땅콩도 있네. 상자 안을 열어보니 중국 깐 마늘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마늘. 개인 소비품으로 들여와 아무런 검역도 받지 않은 채 한국 상인에게 불법 판매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 시장이 들어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데는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300명이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오면은 그럼 일주일에 이게 1000개 들어오네요. 이게 또 항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항구마다 들어오면 물량이 엄청나겠네. 항구마다 보따리상이 이렇게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정식 수입할 경우 360%의 관세가 붙지만 보따리상은 개인 소비품으로 속여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따리상으로 갖고 들어온 관세 부분을 자기들이 나가먹을 수가 있잖아요. 원가의 360%를.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산 마늘이 1,000원짜리라 치면 정상적으로 갖고 들어오면 국민이 들어오면 그게 4,600원이 본전이에요. 그럼 4,600원짜리 갖고 들어가고 5,000원 팔면 400원이 남고 보따리상에 갖고 오면 1,000원이야. 관세를 안 넣으니까. 1,000원짜리 갖고 와서 5,000원에 팔면 4,000원이 남잖아. 그럼 누구 세 살먹은 어른 애들이라도 수입하면서 관세 안 내려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건. 그렇다면 보따리상 중국 마늘은 과연 안심할 수 있는 마늘일까? 우리는 보따리상들의 출발지 중 하나인 중국 웨이하이항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보따리상들이 보입니다. 어디서 농산물을 가져오는지 보따리상을 뒤따라가자 항구 뒤편에 농산물 도매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짐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추, 땅콩. 다양한 농산물들이 한국으로의 출항을 기다리는 중. 이곳에서 품목별로 5kg씩 포장해 총 50kg의 보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자루 안에 넣고 있는 건 바로 중국산 마늘 상자. 어디 평택? 아, 평택으로. 这是就一人一包呗，一人一包呗。 네, 2包。 잠시 뒤 광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트럭 안 가득 실린 것은 아, 마늘이구나. 몇 개 정도 들어온 거예요? 몇 개? 한 200개 조금 넘어요. 200개 정도? 상자를 열어보니 중국산 깐 마늘이 5kg씩 포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방습제까지 한국에서 본 보따리상 마늘과 똑같습니다. 多少钱啊这个？ 这哪儿的蒜呢？这个是啊？苍山呐，那边的蒜好啊。啊，往韩国走的都是那边的。 중국 내에서도 마늘 생산지로 유명하다는 창산. 그야말로 마늘밭 천국입니다. 这都是大蒜是吧？ 对对，这都是我们家的。 끝이 안 보이니까. 一直到那都看不见了，都是咱们这个。 중국의 마늘 수확기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음력 6월. 현재 내년 출하를 위해 마늘을 심어 싹을 틔우는 중입니다. 现在不是现在，这是刚种上，这苗切下来的。蒜现在都在哪儿呢？蒜？一般都现在都土给铺起来。那你们这边还有那个加工大蒜的也有吗？就在那个地方，那边有做加工大蒜的。哎，对，有做加工大蒜的，也是往那个韩国发。你不知道吧？ 중국의 마늘 공장에서는 어떻게 깐 마늘을 생산하고 있을까? 우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마늘 공장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생산 과정 설명만 해주겠다는 직원. 이번엔 마늘에 센 바람을 쐬어 껍질을 벗겨낸다는 작업장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작업장에 놓인 껍질 분리 기계를 살펴보자 더러운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대체 이것들은 다 무엇일까? 바로 눌러붙은 마늘 찌꺼기. 마늘을 실어 나르는 기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저분하네. 这个就是给它分析的，然后它是一个大头分机。这我随便看车。这今天没干。今天没干，晚上有吗？你想看的话，我跟你看。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수상한 포대들이 눈에 띕니다. 팔이 장난 아니네. 약간 뭔가 부패에 있는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 这是不要的。这个放皮。 그 정체는 바로 마늘 껍질. 작업 후 벗겨진 마늘 껍질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쌓여있는 마늘 껍질의 양을 보니 최소 수개월 동안 방치된 듯합니다. 공장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른 공정기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늘 찌꺼기가 안 보이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걔가 엄청 비위생적이구나. 와. 이번엔 세척 작업 전 물에 담가둔 깐 마늘을 보여주는 직원.
시멘트 수조입니다. 해허가 옆에 바로 있고. 여름 되면 가관이겠네. 여기다 마늘 담가 놓는 거예요? 얼마 정도? 根据客户的要求，客户要求不泡水的话，也就是1个小时左右。有要求泡水的话，可能1天2天都有。 물에 오래 담글수록 마늘의 중량이 늘어난다는 직원. 물 먹은 마늘이 탱탱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한국으로 보따리상 마늘을 공급하는 한 공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방금 껍질을 벗겨낸 마늘을 일일이 손질하고 있는 직원들. 아, 여기서 까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역시 마늘 공정에 쓰이는 기계 주변으로 마늘 찌꺼기들이 보입니다. 这先放满了水，放满了水之后呢，到那边之后就干了。 이 기계로 세척한 마늘의 물기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청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포장 작업을 보여주겠다며 냉장 창고 안으로 향하는 직원. 창고 안 가득 마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 포장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입니다. 투명 봉지에 방습제를 넣고 5kg씩 깐 마늘을 담아 한국으로 가져갈 보따리상 마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에 담기만 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따리상 중국 마늘.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별다른 검역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과연 우리가 안심해도 될 마늘일까요? 우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따리상 중국 마늘과 정식 수입 중국 마늘을 수거해 각각 대장균 군과 일반 세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균 군의 경우 정식 수입 중국 마늘과 보따리상 중국 마늘에서 심각한 수준의 대장균 군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세균의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보따리상 마늘에서는 많게는 그램당 1,60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마디로 세균 범벅 마늘인 겁니다. 대장균군이 너무 과다하게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제조 공정이나 또는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품의 오염이나 또는 세균의 그 성장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험천만한 세균 범벅 보따리상 마늘. 대체 어디로 어떻게 팔려나가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평택항을 찾아 유통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마늘도 혹시 있나요? 마늘요? 네. 어느 분한테 가가지고 많이 살 수 있어요? 여기요. 있죠? 네네. 뒤로 들어가면 상사라고 있어요. 상사요? 예, 되게 크게 합니다. 겉다리 하는 것도 있고 정식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보따리상이 알려준 곳은 평택항 인근의 수입농산물 도매상가. 이곳에서 정식 수입농산물은 물론이고 보따리상 중국 농산물까지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도매 가게로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 찬 농산물이 눈에 띕니다. 방풍, 찹쌀, 수수, 콩, 보리. 과연 보따리상 마늘도 팔고 있을까? 마늘도 있나요? 마늘도 있어요? 저렴한 마늘을 찾자 창고 안에서 상자를 들고 나오는 상인. 바로 상자를 뜯어 마늘을 확인시켜줍니다. 방습제와 함께 들어있는 마늘. 보따리상 마늘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보따리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어제 왔어요. 그러면 100박스 구입하려면 언제쯤 모를 수 있어요? 저를 전화 미리 주셔요. 그러면 미리 주문만 하면 많은 수량도 맞춰줄 수 있다는 상인. 그렇다면 다른 수입 도매상들은 어떨까?
창고에서 보따리상 마늘 상자를 들고 나오는 한 남자. 따라가 보니 대기 중인 차 안에 보따리상 마늘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요. 보따리상 형님한테 알아보고 왔는데 마늘 박스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계하고 17,000원인데 중국에서 올 때 못 갑니다. 그쵸, 그쵸. 19,000원이면은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우리 일주일에 저기면 손찌기로 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톤이나 나가요? 지금 한차 나가잖아요, 마늘. 아, 저 차로? 저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가까운데? 가까운데? 우리는 서둘러 보따리상 마늘을 배달한다는 차량을 뒤따라가 봤습니다. 보따리상 마늘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차량. 있습니다. 저기 있었어요. 2차선 네, 보이시죠? 시내에 써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회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빠르게 달리던 배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아까는 그렇게 빨리 달리더니 지금 왜 저래 천천히 달리지? 눈치챈 건 아닌가?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인근 휴게소로 빠르게 사라지는 차량. 우리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평택항으로 돌아가 보따리상을 탐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보따리상 마늘 상자를 싣고 있는 사람들. 눈치채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차량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항구에서 벗어나 5분여를 달렸을까. 갑자기 한적한 갓길로 차를 세웁니다. 혹시 또 눈치챈 것일까?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바로 승합차로 싣고 온 보따리상 마늘을 큰 트럭으로 옮겨 담고 있던 것. 단속의 눈을 피해 보따리상 마늘을 수집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큰 트럭에서 물건을 받아 개인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항구에서 1차로 보따리상에게 마늘을 받은 후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2차로 불법 거래를 하고 있던 것. 조직적인 수법에 기가 찹니다. 과연 이렇게 모은 보따리상 마늘들은 어디로 나가는 것일까? 네. 여기서 받아가지고 계단 올라가니까 네. 우리는 곧장 서울로 올라와 한 유명 농산물 시장 앞에서 잠복하며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은 늦은 저녁 시간. 밤 11시가 다 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럭 한 대가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늘 도매 가게 앞에 주차한 트럭. 한 남성이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트럭 안에서 상자들을 꺼내놓습니다. 외관상 보따리상 마늘로 의심되는 상황. 트럭이 빠져나가자 가득 쌓인 상자들이 좀 더 자세히 보입니다. 곧 가게 안에서 나타난 한 남자. 뭐 작업하려나 보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꺼내는데 바로 깐 마늘입니다. 그러더니 비닐봉지에 마늘들을 차곡차곡 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수북하게 쌓인 마늘 봉지들. 배달 하나 본데? 배달. 봉지로 옮겨 담은 마늘들을 오토바이에 싣는 남자.
곧 시동을 켜고 어디론가 배달에 나섭니다. 우리는 남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자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살펴보자 중국산 깐마늘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과연 보따리상 마늘일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가게를 찾아 재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기 보따리상 마늘 있어요? 말없이 가게 뒤편 창고로 향하는 사장. 창고문을 열더니 깐마늘 봉지를 건네줍니다. 바로 어젯밤 들어온 보따리상 마늘입니다. 방습제까지 완벽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따리상 마늘을 취급하는 곳이 이곳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따리상 그거죠? 이날 하루 한 시장에서만 5군데 이상의 가게에서 보따리상 마늘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따리상 마늘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기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보따리상 갖고 와서 파는 건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죠. 판매, 수입할 관세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농산물을 갖고 왔으면 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뭐 한정수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먹을까? 저걸 갖다가 놓고 먹을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네네. 그걸 뭐 우리가 파는 걸 못 보니까 그걸 우리가 당신으로 팔러 갖고 나온 거 아니야? 그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물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번 법에는. 거래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장 적발 시 개인 소비품이라고 우길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하지만 세균 범벅 밀수 마늘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적발이 시급한 상황. 우리는 경찰의 협조 아래 긴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경찰에 왔습니다. 네. 우리에게 보따리상 중국 마늘을 보여줬던 한 수입 농산물 도매상. 과연 지금도 보따리상 마늘이 있을까? 맞나요? 수입산이구만, 다가. 마늘 수입산인데 수입 신고증 있습니까? 뭐 어떤 거요? 아니, 저기 그 식품 수입하려면은 식약처 신고해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보따리 맞아요. 아, 보따리 맞아. 그거를 맞아요. 본인들이 다 저기. 그건 제가 인정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거야, 지금. 그것도 하는 거야. 경찰과 함께 보관 창고로 향하는 주인. 창고문을 열자 두둑하게 쌓여있는 마늘 상자들. 그런 물량인가요, 여기? 아니요,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불법 보따리상 마늘만 약 60여 상자. 한국 마늘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마늘이 들어올 때 일단은 그 표시증이 있어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밀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현재. 예상외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주인. 적발된 불법 마늘 60여 상자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창고 주변을 살펴보던 경찰, 뭔가 또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쪽 창고하고 이쪽 창고를 보면은 지금 꺼내놓은 마늘 양의 한 5배, 6배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쪽 창고에 또 있는 건가요? 알고 보니 농산물 저장 창고가 2곳이나 더 있었던 것. 또 다른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나 보따리상 마늘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발견된 불법 보따리상 마늘 상자의 수는 총 260여 상자. 1.3톤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번엔 농산물 시장 적발에 나섰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여자. 곧바로 창고 먼저 수색하는 경찰. 보따리상 마늘이 가득합니다. 분명 밀수품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보따리상 마늘을 대놓고 보관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아유, 그거는 뭐 누가 몇 개씩 갖고 가서 사는 건데. 궁색한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는 모양. 경찰이 가게 뒤편의 창고도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창고 어디 저희 거 아닌데? 여기 요거.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관절이 주인이 틀려요. 저희가 키가 없어요. 앞에 본인 있는 거 아니라. 네. 계속된 발뺌에 증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열쇠를 갖고, 아버님이 열쇠를 갖고, 냉장고 문을 지금 여세요. 자, 열었습니다. 말이 없어진 사장의 아들. 본인들의 창고가 아니라면서 왜 이 가게의 사장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걸까요? 결국 연락을 받고 가게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이번 창고를 딴다고. 이번? 자,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왜 이러세요? 왜? 이거 왜 힘을 쓰세요? 힘 쓰지 말고. 저희 공무수행 중 아니에요. 왜 힘을 쓰세요, 자꾸? 실랑이 끝에 두 번째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이게 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양의 불법 보따리상 중국 마늘. 이곳에서 압수한 상자만 해도 약 100상자, 0.5톤이나 됩니다. 허탈한 듯 뒤돌아선 사장. 당신의 불량량침을 지켜본 우리만큼이나 착잡하겠습니까? 수입산이 현재까지 돌아와 있고 그것이 다시 최종 단계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매입 매출 장부, 그다음에 거래 장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미신고 그 수입산 농산물을 취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상 19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농산물 가게 두 곳에서 발견된 불법 중국 보따리상 마늘만 총 360여 상자. 두 곳에서만 발견된 게 이 정도 양입니다. 그런데 한 상자당 5kg씩 들어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총 1.8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역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위생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그 중에 한 군데는 심각한 수준의 대장균 군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단속도 없었다면 이 세균 범벅의 중국산 보따리 마늘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제 앞에는 국내산 마늘과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마늘, 그리고 문제의 불법 유통되고 있는 보따리상 중국 마늘 이렇게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시기에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중국산 깐 마늘은 360% 세율의 관세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보따리상 마늘은 개인의 휴대용품, 개인의 그냥 짐, 보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가 단 1%도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관세니까 값이 저렴해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위생검사도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취재 결과 현재도 인천항과 평택항 등을 통해서 많게는 하루에 400여 명에서 적게는 200여 명에 이르는 보따리상들이 이 불법 마늘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마늘로 둔갑해서 팔릴지는 마늘의 특성상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관세로 들여오는 밀수 마늘로 일부 상인들이 이익을 얻는 만큼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불법 보따리상 마늘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제값을 주고 정식으로 들여온 농산물과 그리고 한 해 땀 흘려 수확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선량한 상인들이 어쩌면 양심을 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값을 주더라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균 범벅의 마늘 말고 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계 당국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요즘엔 낯선 곳에 가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맛집 찾는 일 어렵지 않죠. 검색 한 번이면 전국의 다양한 맛집들이 주르륵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랑 다른 내용물이 나와서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도 없고 좀 음식도 형편없게 나와서 낭패봤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부러 찾아간 맛집이 실망스러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도 인터넷 맛집을 찾아갔다가 낭패를 봤다는 내용의 제보가 왔습니다. 대북을 올려주신 거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 블로그 보고요? 네네. 아, 그 일 꽂혀가지고 내가 소명 맛집, 거제 맛집, 남해 맛집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확인을 해서 갔는데 그게 나는 당연히 먹고 오신 분들이 올리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제 블로그 사진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네. 먹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거기 차려놓은 반찬은 되게 많은데 직접 주는 거는 뭐 말라 비틀어진 거고 가짓수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맛이 없어요. 개인의 일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블로그. 그리고 여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블로거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식당을 소개하는 글도 개인의 체험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독 맛집 소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실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짓 홍보글을 올린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일명 블로거지를 반대한다는 인터넷 카페도 개설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맛집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명석 씨. 식당은 이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저는 왜 손님이 없는가 싶었어요. 얼마나 매출이 이렇게 좀 50% 이상은 확 줄었죠. 그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든 매출. 그 원인은 알고 보니 한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행 그 세 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저쪽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그 블로그 광고한다는 사람이 합류를 했어요. 뒤늦게 합류한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블로그예요. 남자분이 들어오신 데가 자기가 저한테 와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블로그라고 광고라고. 저 고기 작업하고 있는데 자신을 맛집 전문 블로거라고 밝힌 이 남성은 먼저 식당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늦게 왔는데 고기도 얼마 안 먹었는데 돈을 받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이런데 다시는 안 오면 되지 하면서 막 이상을 쓰면서 말을 좀 안 좋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제 후배 이제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이상한 블로그에 올라왔다. 실제로 해당 블로거는 식당 내부와 음식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 올렸습니다. 또한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1인 식사값 14,0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며 사장의 인심이 야박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 만큼 인기가 있는 곳으로 맛집 게시물만 2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잘 정돈된 사진과 글 때문에
쓰는 글마다 방문자들의 폭발적인 댓글 반응이 따라붙습니다. 그런 리필이라는 거는 네. 한 개를 먹든 두 개를 먹든 인당으로 먹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죠. 맞는데 고조 한 50분 앉아 계셨죠, 50분. 고기도 뭐 자기는 5점밖에 안 먹었다고 하는데 계속 사서 드시더라고, CCTV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해당 블로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메일과 인터넷 쪽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오른 글로 인해 가게 매출은 물론 식당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주인. 박명석 씨는 이번 일로 인해 생긴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뭐 휴대폰 이렇게 막 음식 사진 이것저것 막 찍으면 괜히 시선이 그쪽으로 가지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날카로워져요, 제가. 다른 업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면 괜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우리는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을 때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사진 전문가처럼 대형 카메라를 들고 가게 이곳저곳을 찍자 주인이 우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가게 내부는 물론 주방까지 흔쾌히 공개합니다. 그때 주인과 대화를 나누던 종업원이 다가옵니다. 원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주인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서비스도 계속됐습니다. 다녀다 올게요. 이번에는 신선한 해산물로 승부한다는 조개구이 집입니다. 조개가 무척 신선해 보입니다. 일반 손님들처럼 보여서일까요? 우리가 주문한 메뉴들만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더니 얼마 후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이 집의 서브 메뉴인 해물라면이 등장했습니다. 왜 서비스를 주는지 물었습니다. 엄마는 두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 서비스로 나와요? 아니죠. 그냥 사진 찍은 소리 하시려고 드시면 돼요. 아니, 이거 거의 뭐 찜이나 굴 드시고 라면이나 우동 이렇게 시켜 드시면 돼요. 한번 드셔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싫은 내색을 하거나 귀찮아하는 사람들 없이 오히려 더 친절을 베푸는 상황. 단순히 카메라만 들었을 뿐인데도 주인들이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막 가게를 막 찍고 들어가서 그냥 주세요? 낯선 지역에 가게 돼서 맛집 정보가 필요할 때 한 번쯤은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검색창에 지역명이나 메뉴만 입력해도 주르륵 떠서 맛집 찾기 참 쉽습니다. 저도 낯선 지역에 갈 때는 이 스마트폰 검색부터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식당 광고보다는 인터넷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개인적인 이 체험담, 어디 갔더니 음식이 맛있더라, 뭐 이런 글들을 주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추천하는 식당이 더 믿을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영상을 보니 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식당 체험담과 실제가 너무나 다르다는 제보자. 본인이 인터넷 유명 블로거라며 돈을 깎아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하니까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식당 정보를 올려서 피해를 봤다는 업주. 대놓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식당 내부를 찍으면 왜 찍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식당들. 어떻습니까? 뭔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비자만 몰랐던 인터넷 맛집의 실체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취재했습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수많은 인터넷 맛집 가운데 어떤 식당을 선택해야 할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맛집을 고르는 기준은 뭘까? 먹고 싶은 메뉴를 쳐봐서 거기서 약간 분위기가 괜찮아 보인다거나 음식이 좀 예뻐 보인다거나 그냥 뭐 서비스 좋다고 하고 맛도 맛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댓글 남겼으면 가죠. 맛집이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도 우수수 쏟아지는 식당 정보들. 대부분 맛집에 대한 블로그 내용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진을 비롯해 메뉴의 구성과 맛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과 후기를 보면 왠지 믿음이 가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이른바 줄 서는 맛집으로 탈바꿈한 식당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곳은 과연 진짜 맛집일까? 전문가 2명과 함께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맛집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곳은 홍대. 젊은이들의 입맛은 물론 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한 식당을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떡갈비 전문 한정식집. 이곳에 대해 평가해놓은 한 포털 사이트 내용입니다. 음식의 맛도 분위기도 좋고 반찬 가짓수도 많아 항상 푸짐하게 먹고 온다는 평가와 맛있게 먹고 왔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음식도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한 블로그에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당일 판매가 원칙이다. 100% 국내산 생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좋다. 이런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평가들은 사실일까? 검증단이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쭉 살펴봅니다. 한정식답게 많은 가짓수와 정갈한 차림새.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 메뉴판에 나와 있는 1인당 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14,000원부터 22,000원까지 떡갈비 재료에 따라 다양합니다. 메뉴판에도 블로그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식당에서 자신있게 내걸고 있는 3가지 약속입니다. 왠지 기대가 됩니다.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시식. 가장 먼저 궁중 떡볶이의 맛을 봤습니다. 떡은 이게 짭짭해요. 그러니까 딱 오래 구워가지고 말랐어요. 생각 안 좋아하는데 뭐 그거 할 수 뭐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잡채는 어떨까? 잡채도 한채가 오래 됐어요. 왜냐면은 잡채를 하면은 금방 하면은 부들부들해지게 할 얘기 좀 없고 이렇게 딱 눈수 있어요. 이번엔 상차림의 메인 음식 떡갈비를 맛볼 차례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힘줄이 제거가 제대로 안 됐어요. 떡갈비. 맛을 보자마자 거슬리는 떡갈비 속의 힘줄.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평이 이어집니다. 이 지금 소고기 떡갈비의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엉망이에요, 안에가. 이렇게. 떡갈비가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우두두두 다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지고요. 뭔가 이렇게 흰잡이 살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상외로 실망스러운 떡갈비의 맛.
이곳의 음식을 소개한 블로그 내용을 보며 비교에 들어갑니다. 리뷰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비주얼은 좋잖아요. 네. 고기다 고기. 맛있어요. 역시 고기야. 잘리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찍었지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삭제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진들이랑 음식은 거의 일치가 돼요.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떡갈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검증단의 평가. 다음은 식사로 나온 비빔밥입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재료는 6가지 정도로 맛깔스럽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비빔밥을 받아든 검증단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작업하는 게 크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함이 떨어지는 작업한 지 꽤 된 것도 그런데 이 상태로 된 거예요. 그릇이 굉장히 차요. 그릇에 냉장고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번엔 그릇을 들어 밑부분을 확인하는 전문가. 빨래하는 게 묻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묻어있는. 검증에 따라 하나둘씩 드러나는 결점들. 최종 평가를 위해 비빔밥까지 모두 맛을 봤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근데 신내가 나요.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제육김. 아, 저 사장님 좀 있을까요? 매니저입니다. 아니, 매니저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식재료와 식감 따윈 개의치 않고 퉁퉁 불어버린 당면, 그리고 무성의하게 만든 떡갈비까지. 우리는 식당 관계자를 불러 음식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거라고. 네. 근데 돈을 많이 썼지만 당면 같은 경우도 오래된 느낌이 바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탱탱한 검증단의 지적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주방장. 주요 음식인 떡갈비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떡갈비, 우리가 지금 소고기나 돼지고기랑 해서 떡갈비 어떤 부위들을 있습니까? 돼지고기는 이제 저희 전지 부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추장 떡갈비는 이제 한돈 떡갈비 똑같은 제 전지로 고추장 양념만 한 거고요. 손은 이제 한우 갈비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갈비살을 그냥 뼈만 작업을 하고요. 힘줄은 이제 최소 힘줄만 작업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최소 힘줄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힘줄만 더 작업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썼지만 이게 방금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오늘이지만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이 먹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신내도 나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이제 계산하고 하고 여기는 맛보다는 멋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멋이라는 거는 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옳겠지만 맛 때문에 다시 오지는 않을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소문난 인터넷 맛집. 대체 그 실체는 무엇일까? 맛있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분식만 하면 다 떠요. 안 하면은?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요? 블로그 안 하면 며칠 하고. 우리가 블로그분들께서 일단 식사를 하고 있어요. 블로그들 만나고 오시나 봐요? 네, 그러면 너무 오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 콘텐츠니까 다음에 오실 때 저희 보시면 저희 수작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상품을 드려요. 식당 주인들이 말하는 블로거 초대는 흔히 체험단 모집이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불립니다. 바이럴 마케팅, 일명 입소문 마케팅이란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기법입니다.
홍보인 듯 홍보 아닌 척하는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분들이 이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쪽 마케팅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진짜 민간인인 것처럼 기대하면서 바이럴을 사용하고 있는 블로거. 아, 그래요? 일명 최적화 블로그로 불리는 전문 블로거들. 보통 몇 명 정도 불러야 돼요? 기본 5명부터 많이 하루에 반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주에 뭐 200명씩 이렇게 방문을 해서 드시고 이제 올리는 걸로 진행합니다. 광고업체는 식당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홍보성 글을 올리거나 유명 블로그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홍보글을 올려줄 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광고업체에서 최근 개업한 식당이나 손님이 뜸한 식당을 찾아 작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글이 나오고 여기는 마케팅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티클들이 추천해가지고 1페이지 안에 들어간 데미지로 하여 주고 이건 아마 40에서 45만 원 이상입니다. 강남이나 막 그런 종로 뭐 그런데 홍대 이런 데는 얼마씩 해요? 홍대 맛집 모바일 한 달 기준이 300 정도예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선뜻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심하실 거 하시니까 많은 분 진행을 하시는데 또 다른 데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아예 그 이름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시니까 경쟁이 밀리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구정 맛집이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년 반이죠. 월 매출이 2억이었나? 보통 많이 뛰었다고. 2억까지? 블로그 마케팅 후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이곳. 안으로 들어가니 소문대로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매출도 많이 뛰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뛰었어요? 뭐 우리 하우시고 나서? 여기서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래요. 억울한 게 안에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안 했을 때는 훨씬 그래도 효과는 좀 높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블로그 마케팅. 우리는 실제로 업체 측의 제의로 광고글을 작성한 블로거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누나 블로그를 제가 같이 해서 이제 2년 정도 같이 하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의뢰가 들어오죠? 보통 뭐 식당에서 자기 가게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로 통해서 이제 메일이나 쪽지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죠. 업체의 홍보 제의는 주로 이메일이나 인터넷 쪽지를 통해 하루에 한두 건, 유명 블로거는 수십 건도 받는다고 합니다. 양꼬치를 먹으러 갔을 때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먹어보고 이제 저희 블로그에 이제 감상평을 쓰죠. 식당 가면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이제 기본에 나오는 음식들보다는 약간 좀 더 포장돼서 더 이쁘게 데코에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조명을 더 써서 더 이쁘게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모양을 잘 맞춰서 더 이쁘게 찍는다든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도 블로그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음식을 먹는 해당 블로거들. 과연 모든 음식에 만족했을까? 맛있는 곳을 가면 맛있긴 한데 또 이제 맛없는 곳을 가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도 블로그를 후기를 작성하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아 이걸 정말 맛없는데 꼭 맛있다고 올려야 되나.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맛이 없어도 그냥 좀 좋게 써주는 편이죠. 처음 맛집 탐방을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썼지만 대가를 받으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는 블로거. 이처럼 광고가 아닌 척하는 글을 써주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자 게시물 잘 쓰는 방법을 전하는 강사도 등장했습니다.
많이 벌어요? 가만히 있어도 불러주는 분이 있어요. 많이 오시는 분은 거의 막 손대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어서 일명 상위 노출을 위한 비법을 알려줍니다. 집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몇 번이나 줘야 되죠. 글을 작성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 있는 검색어를 파악하는 것. 이런 걸 키워드라고. 스킬에 맞게 본인하고 재밌게 적절히 넣어서 노출을 사이에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사진 사이즈도 영향을 미치는 거 미치죠. 음악이나 그런 것도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큼직큼직한 게 좋습니다.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선명하고 예쁜 색감으로 촬영된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진 개수거든요. 13개에서 한 14개 정도 넘겠구나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나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죠. 개인의 취미이자 일기장 같았던 블로그가 언제부터 창업 아이템이 된 걸까? 홍보가 아닌 척 겉만 포장한 블로그에 애먼 소비자만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위에 노출된 게시글을 무작위로 비교해봤습니다. 분명히 아이디는 다른데 사용된 사진이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촬영하고 글도 쓴 건가요? 인터넷상에도 쌍둥이가 있나 봅니다. 이번에는 한날에 여러 건의 게시글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하루에 5건 이상 작성됐는데 심지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녀온 지역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에는 키워드입니다. 광고임을 숨기면서 자연스럽게 검색어 조회수까지 늘릴 수 있는 단어. 바로 오빠랑, 친구랑 다녀왔다는 문구를 많이 넣는 겁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경제적 대가라는 표현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구체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든지 상품권 또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런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이나 하단에 꼭 대가성 그림을 명시해야 합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와는 별도로 위반 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그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있지만 인터넷상의 개인적인 공간이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 진짜와 가짜, 과연 구별법은 없을까? 현재 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작업이 된 포스팅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죠. 자기만 있거나 테이블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이런 사진들. 그냥 빈 공간에 그냥 정말 그렇죠. 인테리어들을 찍어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여기 맛집이에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사진과 설명이 맞지 않는. 딱 보면 알 수 있죠. 13개 지금 똑같잖아요. 블로그 주인은 다른데 13개 사진 개수 똑같고 실제로 들어가 봐도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순서도 똑같잖아요. 사진이 전체적으로 뿌린 거죠. 이제 업체에서 사진 이렇게 쭉 등록을 해서 뿌린 거고 이거 진짜 추천해요. 강력 추천해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 있죠. 주차 가능 영업시간, 휴무, 전화번호, 지도, 명함 이런 거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그렇게 올려야 왜냐면 상위 노출이 잘 되거든요. 정보가 많을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낯선 곳에 갔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맛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돈을 받고 작성된 노골적인 홍보물이었다니 속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법을 조금 전에 소개는 해드렸지만 점점 더 교묘해져서 구분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천이나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해서 이렇게 올해 6월 1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4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총 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한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글에 지급받았다,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요. 이런 광고글을 발견할 경우에 꼭 신고해 줄 것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앞으로는 대가를 받고 올리는 홍보글의 경우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빨간색으로 광고 이렇게 크게 표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성한 글이 수익을 목적으로 쓴 광고라면 엄연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돈 때문에 쓴 글이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